김수진은 여원 식당의 카운터 뒤에 서서 손에 든 5만 원짜리 지폐를 떨리는 손으로 세고 있었다. 그녀의 전 재산 고작 5만 원. 은행이 모든 것을 압류하기까지 단 7일이 남았다. 강원도 산맥 속 고속도로변에 외롭게 자리 잡은 이 작은 식당은 그녀와 남편 박지훈의 꿈이었다. 15년 전 외조모의 유산으로 이곳을 샀을 때 그들은 피곤한 여행자들에게 따뜻한 밥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지훈은 늘 미소 짓던 얼굴로 말했다. 여긴 여행자들의 등불이 될 거야, 수진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들에게 집 같은 곳. 그러나 2년 전 암이 지훈을 앗아갔다. 이제 수진은 홀로 남아 무너져가는 식당과 끝없는 빚을 마주하고 있었다. 창밖으론 강원도의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다. 바람은 거세게 창문을 흔들었고 눈은 두꺼운 이불처럼 세상을 덮었다. 50세의 수진은 수많은 폭풍을 겪었지만 이번 폭풍은 다르게 느껴졌다. 끝의 시작 같았다. 식당은 텅 비어 있었다. 빨간 비닐 소파는 세월의 흔적으로 갈라졌고 커피포트는 정오부터 데워놓은 쓴 커피를 약하게 끓이고 있었다. 저녁 8시가 가까워졌지만 지난 3시간 동안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수진은 대번부수 지훈이 가장 좋아하던 자리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의 온화한 미소가 아직도 이곳을 따뜻하게 채우는 듯했다. 우린 할 수 있어, 자기야.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의 검은 눈은 낙관으로 반짝였다. 여긴 여행자들의 빛이 될 거야. 하지만 이제 천장의 형광등은 깜빡이며 꺼질 듯했고 난방기는 산의 추위와 싸우다 지친 듯 신음했다. 수진은 카디건을 더 꼭 여미며 카운터로 돌아왔다. 거기엔 은행의 압류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차갑고 관료적인 문구로 그녀의 실패를 조롱하는 듯했다. 구석에 놓인 CB라디오는 약하게 지직거렸다. 한때 트럭 운전사들과의 생명줄이었던 이 라디오는 도로 상황과 농담을 나누던 시절의 유물일 뿐이었다. 이제는 침묵만 흘렀다. 수지는 다시 돈을 세봤다. 혹시 숫자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터무니없는 희망을 품으며. 하지만 5만 원은 전기세도 내기 어려웠고 은행이 요구하는 3개월치 연체금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이미 결혼 반지 지훈의 공구 23년 결혼 생활 동안 쌓은 모든 소중한 것들을 팔았다. 여원 식당만이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다. 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며 건물을 흔들었다. 오래된 넌 간판이 윙윙거리며 깜빡였다. 창밖으론 눈이 주유 펌프를 덮으며 마치 묘비처럼 쌓였다. 고속도로는 눈 아래 완전히 사라졌다. 수지는 커피 머신 위에 시계를 봤다. 8시 15분. 문을 잠그고 간판을 뒤집을 시간이었다. 내일 변호사에게 전화해 상의해볼 생각이었다. 물론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다. 은행은 충분히 인내해줬다. 그녀가 전등 스위치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바람을 뚫는 낮고 리드미컬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제설차 소리인 줄 알았지만 이건 달랐다. 강철과 크롬으로 만들어진 심장 박동 같았다. 수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눈보라 속을 살폈다. 처음엔 하얀 눈뿐이었다. 그러다 서서히 형체가 나타났다. 헤드라이트, 수많은 헤드라이트. 그리고 그 아래 오토바이의 실루엣이 보였다. 대형 오토바이였다. 아마 할리데이비슨일 터였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15대의 오토바이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촘촘한 대형을 유지하며 다가왔다. 그들의 헤드라이트가 창문을 스치며 식당 안을 밝게 비추었다. 수지는 한 발 물러섰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오토바이 갱단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다. 이 남자들은 두꺼운 겨울 장비를 입고 있었지만 모두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악몽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가죽 재킷 부츠, 얼굴을 가린 헬멧. 그들은 거절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움직였다. 선두의 남자가 먼저 내렸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말없이 다른 이들을 이끄는 듯했다. 그는 식당을 향해 걸어왔고 수지는 창문 너머로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수진의 손은 스위치 위에 머물렀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가 닫힌 척할 수도 있었다. 이들은 모를 터였다. 그냥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그녀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자가 문에 가까워지자 수지는 멈칫했다. 그는 절뚝거리고 있었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눈에 띄었다. 뒤에서 다른 라이더들이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있었다. 몇몇은 비틀거릴 정도로 지쳐 보였더라. 그들은 이 폭풍 속에서 몇 시간 어쩌면 더 오래 달려왔다. 춥고 지치고 필사적으로 피난처를 찾고 있었다. 남자가 문 앞에 서서 손잡이 위에 손을 올렸다. 유리창 너머로 그의 얼굴이 선명히 보였다. 예상보다 나이가 많았다. 45세쯤 검은 수염에 회색이 섞여 있었다. 그의 눈은 피곤했고 도로 위에 세월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고난을 겪은 사람의 눈으로 다른 이의 고난을 알아보는 눈빛이었다. 그는 부드럽게 3번 노크했다. 존중과 긴박함이 담긴 소리였다. 수지는 카운터 위에 5만 원과 압류 통지서를 보았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기다리는 남자를 보았다. 지훈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여행자들의 등불이야 자기야. 집 같은 곳. 그녀는 문으로 걸어가 자물쇠를 풀었다. 문을 여는 순간 폭풍의 기세가 그녀를 강타했다. 눈이 식당 안으로 휘몰아쳤고 온도는 순식간에 10도나 떨어졌다. 문 앞에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었다. 가죽 재킷은 얼어 뻣뻣했고 수염은 서리로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뒤로 다른 이들이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있었다. 수진의 숨이 멎었다. 이들은 평범한 라이더가 아니었다. 그들의 가죽 재킷에는 뉴스에서 본 적 있는 패치가 붙어 있었다. 화랑 라이더스라는 글씨와 함께 날개 달린 해골 로고가 어깨와 등에 새겨져 있었다. 15명의 남자들 모두 거대한 체격에 세월의 풍파를 겪은 얼굴과 단단한 팔뚝을 가졌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 길을 건너 피할 만한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었다. 선두의 남자는 1m 93cm에 달하는 키에 회색이 섞인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가슴까지 닿는 회색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의 팔은 복잡한 문신으로 덮여 있었고 이야기가 담긴 그림들이었다. 왼쪽 관자놀이부터 턱까지 이어진 흉터가 그의 얼굴을 더욱 강렬하게 했다. 그의 연푸른 눈은 겨울 얼음처럼 날카로웠지만 지나온 세월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 뒤에 다른 이들은 마치 오토바이 갱단 영화에서 나온 듯했다. 한 명은 목에 거미줄 문신이 있는 대머리였다. 또 다른 이는 50대임에도 모호크 머리를 하고 있었고 근육질 팔은 가죽 재킷의 솔기를 터뜨릴 듯 팽팽했다. 가장 어린 이는 25세를 넘지 않아 보였지만 이 위험한 남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듯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아주머니 선두의 남자가 말했다. 추위와 아마도 수십 년의 담배로 거친 목소리였다.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12시간째 달리고 있어요. 고속도로가 10마일 뒤에서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 날씨에 더 갈 수 없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본능은 문을 닫고 잠그고 경찰을 부르라고 외쳤다. 이 남자들은 그녀의 식당을 맨손으로 부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의 재킷에 달린 패치는 장식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멈칫했다. 그들의 위협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 속에서 정중히 기다리고 있었다. 스위모 아시후로 도하세주 스위모 예야데키나 타이도오 맴세나 같다. 리데오는 손을 보이게 두었고 그의 자세는 그의 거대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수진이 너무나 잘 아는 절박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몇 명이죠? 그녀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7명입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저는 이민호 강원파도 지부 소속입니다. 서울에서 추모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돈으로 밥과 커피를 살 수 있고 절대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싶습니다. 수진은 민호를 지나 그의 뒤에 있는 남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헬멧을 벗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모습이었다. 수염, 문신, 폭력과 고난의 삶을 말해주는 흉터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뼛속까지 스민 피로가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자연과 싸운 흔적이었다. 위험해 보이는 이 남자들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들어오세요. 수진은 문을 열으며 말했다. 모두 다. 민호의 얼굴에 즉각적인 안도가 스쳤다. 감사합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겁니다. 화랑 라이더스 회원들이 하나씩 들어왔다. 후추에서 눈을 털어내고 얼어붙은 재킷에서 얼음을 떨어냈다. 그들은 대부분 거대한 체격이었다. 세상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 명성과 필요에 의해 공간을 채우는 이들이었다. 그들의 가죽 재킷은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렸고 패치와 피는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다. 지부 이름, 계급, 충성과 영역을 나타내는 배지가 수진이 속하지 않은 세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무서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식당 안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공간을 존중하며 허락받은 자리에 감사하는 듯했다. 그 머리의 남자는 가장 어린 회원을 위해 문을 잡아주었고 몇몇은 바닥을 더럽히지 않으려 부츠를 꼼꼼히 닦았다. 수지는 그들을 세었다. 민호가 말한 대로 정확히 15명이었다. 가장 나이 든 이는 60대쯤으로 백발의 죽음의 해골 패치를 달고도 품위가 있었다. 가장 어린이는 누군가가 대현이라고 부르는 장갑을 벗으며 손이 살짝 떨렸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오토바이 클럽의 회원이라기보단 겁먹은 대학생 같았다.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수지는 카운터 뒤로 가며 말했다. 커피 준비할게요. 남자들은 부스와 카운터 의자에 앉으며 명백한 감사를 표했다. 얼어붙은 가죽이 삐걱거렸다. 가까이에서 수지는 폭풍이 감추었던 디테일을 볼 수 있었다. 문신의 정교한 예술 패치에 세심한 관리 나이든 회원들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모습. 대현은 창가에 앉아 식당의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떨고 있었다. 팔에 복잡한 문신을 한 나이든 남자가 카운터 가까운 의자에 앉았다. 그의 배치엔 무기 담당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날씨는 오랜만이네요. 민호가 카운터 근처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의 재킷은 이제 열려 있었고 더 많은 패치가 보였다. 회장이라는 글씨 군 복무를 암시하는 리본 그리고 사회가 무법자로 낙인 찍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작은 한국 국기 핀. 수지는 두꺼운 백자 머그에 커피를 따랐다. 익숙한 행동이 그녀의 긴장을 누그러뜨렸다. 설탕과 크림은 카운터에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마음껏 쓰세요. 뜨거운 머그를 손에 쥔 남자들은 손을 녹였다. 수지는 상황을 점검했다. 5명의 화랑 라이더스 거의 텅 빈 냉장고 그리고 5만 원뿐인 돈. 이들은 실망시키거나 배고프게 돌려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니 풍파를 겪은 피곤한 단순한 따뜻함에 감사하는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폭풍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일 뿐이었다. 밤 10시가 되자 폭풍은 더욱 거세졌다. 바람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울부짖었고 눈은 창문을 하얗게 칠한 듯했다. 민호의 예측대로 고속도로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라디오에 따르면 개통 시기는 내일 아침이 될지 이틀 후가 될지 알 수 없었다. 수지는 민호의 커피를 3번째로 채워주며 정신없이 계산했다. 15명의 남자들, 어쩌면 이틀치 식량하지만 부엌은 거의 비어 있었다. 계란과 베이컨은 진작 다 썼고 수프 통조림 몇 개가 전부였다. 5만 원으로는 식료품을 사기에도 부족한데 도로는 막혔고 상점은 문을 닫았다. 라이더들은 밤을 지새우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일부는 부스에서 졸고 다른 이들은 재킷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카드덱으로 게임을 했다. 그들은 식사비를 치르려 했지만 수지는 손을 저었다. 어떻게 남은 찌꺼기를 돈 받고 팔 수 있나? 대현은 테이블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고 피로가 그를 압도했다. 문신 가득한 마커스가 자신의 가죽 재킷을 아이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 부드러운 제스처에 수진의 목이 메었다. 내 아들 같아요. 마커스가 수진의 시선을 느끼고 조용히 설명했다. 같은 나이, 같은 고집. 항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요. 아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수진이 물었다. 군대예요. 마커스가 대답했다. 3번째 복무. 모든 게 잘 풀리면 다음 달에 돌아와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의 걱정이 배어 있었다. 아이가 아무리 커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걱정. 수지는 자신에게도 커피를 따라 카운터에 기대며 이 예상치 못한 손님들을 관찰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들은 처음 도착했을 때만큼 위협적이지 않았다. 가죽 재킷은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고 안에는 평범한 플란넬 셔츠와 낡은 청바지, 오래된 작업화가 보였다. 이들은 노동자들 그녀의 남편과 더 비슷한 블루칼라 남자들이었다. 영화 속 스테레오타입과는 달랐다. 민호가 카운터로 다가왔다. 표정이 진지했다. 수진 씨 결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당신은 너무 관대하셨지만 우리는 그냥 받을 수 없어요. 걱정 마세요. 수진이 끼어들었다.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민호가 단호히 말했다. 이건 환대예요. 친절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수진의 뺨이 붉어졌다. 그녀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뻔한가?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나는 잘 관리해요. 민호의 시선이 레지스터 아래 튀어나온 압류 통지서로 향했다. 수지는 자신의 은폐 시도가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얼마나 남았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7일요. 수진이 인정했다. 입에서 말이 저절로 나왔다. 하지만 그건 내 문제예요. 당신들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민호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감당 못할 음식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문제도 되지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감정은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은행은 사연에 관심 없어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거친 손이 커피 머그를 감쌌다. 그러다 그는 수진의 방어를 뚫고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이곳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가 말했다. 얼마나 오래 운영하셨어요? 15년요. 수진이 대답했다. 남편 지훈과 외조모 유산으로 샀어요. 그의 꿈이었죠. 밤늦게 오는 여행자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친절한 얼굴을 주는 곳. 좋은 사람이었군요. 최고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암이 그를 데려갔어요. 혼자 운영하려 했지만 그녀는 식당을 둘러보며 손짓했다. 깜빡이는 불빛, 무너져가는 분위기. 추억과 선의로 사업을 유지하기는 힘들어요. 민호가 마무지였다. 그런 거예요. 민호는 다시 조용해졌다. 수지는 그가 선택지를 저울질하는 걸 볼 수 있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도왔다면요. 이곳에 친절히 생명을 구했다고 하면요. 수진이 인상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15년은 긴 시간이죠? 민호가 말했다. 이 고속도로를 지나는 여행자가 많아요. 공영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찾죠. 그들 모두를 기억하나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수천 명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도우려 했죠. 뜨거운 커피, 따뜻한 식사 필요할 때 친절한 말. 그랬어요. 수진이 말했다. 지훈은 우리가 등불이 돼야 한다고 했어요. 여행자들을 위해 현관 불을 켜두는 사람처럼. 민호가 미소 지었다. 비밀스러운 미소였다. 등불 그래요. 바로 그게 당신이에요. 수진이 물으려는 순간 부스에서 소란이 일었다. 피트가 대현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목소리는 다급하지만 부드러웠다. 아야, 일어나 악몽 꾸는 거야. 대현이 벌떡 일어났다. 눈이 초점 없이 휘둥그레졌다. 잠시 식당을 둘러보다 인식이 돌아오자 어깨가 축 처졌다. 죄송해요. 그는 중얼거렸다. 나쁜 꿈이에요. 오락가락해요. 얘기하고 싶어 피트가 물었다. 맞은편에 앉아. 대현은 고개를 저었지만 잠시 후 말을 꺼냈다. 항상 같은 꿈이에요. 어두운 고속도로에서 길을 잃어요. 오토바이가 고장나고 갈 곳이 없어요. 불빛 없고 도움 없고 끝없는 어둠뿐. 그는 따뜻한 식당을, 동료 라이더들의 얼굴을, 카운터 뒤에 수진을 둘러봤다. 하지만 깨어나면 여기 있고 괜찮아요. 수진의 가슴이 뭉클했다. 이름 모를 인식이 스쳤다. 이 부스에 앉아 같은 따뜻함에서 위안을 찾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길 잃고 춥고 절박한 여행자들이 이 산속 잊힌 고속도로의 뜻밖의 피난처에서 구원을 찾았을까. 그녀는 민호를 봤다. 그는 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뭐 숨기는 거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곧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해요. 은행이 3개월치 연체금을 원한다니 수진이 마지못해 끄덕였다. 얼마죠? 1억 원 그녀가 인정했다. 늦은 수수료와 법적 비용 포함해서. 민호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큰 돈이네요. 내가 가질 수 없는 돈이에요. 수진이 말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소파 쿠션에서 찾을 돈이 아니에요. 이곳은 끝났어요. 어쩌면 그게 나아요. 때가 된 거죠. 아니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그녀의 체념을 뚫었다. 때가 아니에요. 이런 곳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그는 일어나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 좀 걸게요. 그리고 수진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강렬함에 놀랐다. 아직 포기하지 마요.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민호가 더 나은 수신을 위해 문 쪽으로 가자 수지는 그를 바라봤다. 무슨 전화를 걸려는 건지 그게 무슨 차이를 만들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거의 잊었던 감정을 느꼈다. 희망. 민호가 눈보라 속에서 1시간 가까이 서성거리며 돌아왔다. 머리에 눈이 쌓였고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다른 라이더들은 창밖으로 그를 지켜봤고 수진이 모르는 뭔가를 아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내일 아침 민호가 간단히 말했다. 도로가 열리면 더 빨리 올 수도. 내일 아침 뭐요? 수진이 물었다. 하지만 민호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더 따랐다. 긴장을 푼 건 마커스였다. 그는 저녁 내내 조용히 카드를 했지만 이제 수진을 강렬하게 바라보았다. 알 것 같아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익숙한 얼굴이네요. 수진이 눈썹을 치켰다. 그럴 리 없어요. 요즘 나가지도 않아요. 진심이에요. 마크오스가 카드를 내려놓고 그녀를 자세히 봤다.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중요한 걸 떠올리려 애쓰는 듯. 이곳 운영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하셨어요? 15년요. 그 전에요. 그 전엔 서울에서 지훈과 살았어요. 그는 트럭 운전사였고 서부 지역 장거리 운전을 했어요. 나는 그의 회사 디스패처였어요. 마코스가 갑자기 손가락을 튕겼다. 소리가 커서 다른 라이더들이 쳐다봤다. 그거예요. 김태호. 당신이 김태호의 생명을 구했어요. 수진이 인상을 찌푸렸다. 이해해요 모르겠어요. 큰 덩치 붉은 수염 서부 산맥 운송회사 운전사. 마커스가 흥분해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립이 3년 전쯤일 거예요. 가슴 통증이 와서 여기 주차장에서 쓰러졌어요. 그 밤의 기억이 수진을 강타했다. 몇 년간 잊고 있었지만 갑자기 생생해졌다. 혼자서 가슴을 움켜쥔 트럭 운전사 주차장에서 쓰레기통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발견했다. 119에 전화하고 산사태로 구급차가 못 오자 직접 병원으로 데려갔다. 태호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기억나요. 내 처남이에요. 마커스가 웃으며 말했다. 5년 전 내 누나와 결혼했어요. 가족 모임마다 그 이야기 해요. 산속천사가 어떻게 그의 생명을 구했는지 병원에서 밤새 지키고 아내에게 전화하고 지갑을 못 찾자 주차비까지 내줬다고. 수진의 뺨이 뜨거워졌다. 특별한 일 아니에요.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마커스가 단호히 말했다. 누구나 안 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는 다른 라이더들을 둘러봤다. 형제들 우리는 전설 속에 앉아 있어요. 전설이라는 단어가 그룹을 전율시켰다. 갑자기 모두가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다. 노트 비교 이야기 공유. 여원 식당에 대한 그들의 기억이 밝혀졌다. 그들의 감사 이유가 카를로스는 5년 전 서울에서 딸이 사고 났을 때 여기 들렀다고 했다. 수진이 병원에 전화하게 해주고 가장 빠른 길 안내를 해주고 먹는 걸 잊을 정도로 동요한 그에게 샌드위치까지 싸줬다. 피트는 비슷한 룬보라 속 오토바이 고장 났을 때를 떠올렸다. 수진과 지훈이 그를 따뜻하게 재우고 지훈이 부품값이나 노동비 없이 오토바이를 고쳐주었다. 그리고 조용한 대현이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다. 3년 전 여기 왔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부모님이 쫓아내고 대학 중퇴하고 직장 잃고 계획 없이 서쪽으로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었어요. 돈 없고 희망 없고. 사실 그는 삼켰다. 모든 걸 끝내려 했어요.
수진의 숨이 멎었다. 기름이 거의 떨어져서 여기 멈췄어요. 주머니에 5,000원쯤 있었지만 당신은 식사를 줬어요. 밥, 커피, 파이. 돈 낼 때 힘든 날 같다고 공짜라고 하셨어요. 어디 가냐? 물으시고 모른다고 하니 그게 괜찮다고 가야 할 곳을 모르는 게 소속감을 찾는 첫걸음이라고. 그러곤 부산에 있는 친구 명함을 주셨어요. 배우려는 사람에게 일자리가 있을 거라고. 수지는 이제 기억났다. 뼈만 남은 아이 눈이 텅 비고 오토바이는 기도와 테이프로 버티는 듯했다. 그녀는 그 절망의 표정을 전에 봤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의 표정. 그 일자리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대현이 계속했다. 고용한 사람은 아버지 같았어요. 학교 복귀 도와주고 이 형제들을 소개했어요. 그는 테이블 주위 동료들을 가리켰다. 그날 당신이 내 생명을 구했어요, 수진 씨. 음식뿐 아니라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낯선 일을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줘서. 식당은 조용해졌다. 밖의 바람과 커피 머신의 낮은 소리뿐. 수지는 카운터 뒤에서 얼어붙었다. 이 폭로의 무게에 압도됐다. 그녀는 수년간 사람들을 도왔지만 특별하다고 생각 안 했다. 그냥 옳은 일, 지훈이 원할 일을 한 거였다. 더 많은 많은 이야기 있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훨씬 많아요. 15년 동안 이 고속도로의 등불이었어요, 수진 씨. 당신이 만진 생명이 당신이 아는 것보다 많아요. 난 그냥 음식을 줬을 뿐이에요. 수진이 약하게 항변했다. 사람들에게 괜찮게 대하려 했을 뿐. 바로 그거예요. 마커스가 말했다. 세상이 점점 무례해지는 데서 그게 당신을 특별하게 해요. 수지는 카운터 뒤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수년간 이 식당을 거친 얼굴들을 생각했다. 트럭 운전사, 여행자, 휴가 가족 무언가에서 도망치거나 향하는 사람들. 그녀는 그들을 먹이고 이야기를 듣고 위안을 줬다. 그게 특별하다고는 생각 안 했다. 민호가 한 전화는 태호 같은 사람들에게였다. 이곳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 갚지 못한 빚을 가진 사람들. 아무것도 빚지지 않아요. 수진이 말했다. 그건 당신이 틀렸어요. 민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얼마나 틀렸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의 말처럼 창밖으로 새로운 불빛이 나타났다. 이번엔 오토바이의 단일 헤드라이트가 아니었다. 자동차와 트럭의 이중빔이 구름을 뚫는 별처럼 폭풍을 가로질렀다. 민호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니면 오늘 밤일 수도. 새벽이 되자 폭풍은 잦아들었고 아침 햇살이 눈 덮인 강원도 산맥을 비췄다. 여원 식당의 주차장은 갑작스럽게 북적였다. 어젯밤 15대의 오토바이로 시작된 공간이 이제 수십 대의 오토바이로 가득 찼다. 크롬과 강철이 햇빛에 반짝였고 화랑 라이더스의 패치가 바람에 펄럭였다. 김수진은 창밖을 보며 얼떤 채 서 있었다. 서울, 부산, 대구, 춘천에서 온 라이더들이었다. 그들의 재킷에는 각 지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들은 평소라면 같은 공간에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여기에 있었다. 이민호가 두꺼운 봉투를 들고 카운터로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8천만 원이에요. 그가 군중을 향해 말했다. 여기 모인 모든 지부에서 모은 현금입니다. 수지는 봉투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다. 이건 너무 많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받을 수 없어요.
부산 지부의 거대한 남자 최용식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받아야 해요, 수진 씨. 이건 당신이 우리에게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재킷을 가리켰다. 회장이라는 패치가 빛났다. 20년 전 저는 이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고장났을 때 여기 들렀어요. 당신과 지훈 씨가 저를 재워주고 부품이 올 때까지 따뜻한 커피를 줬어요. 돈 한 푼 받지 않았죠. 수지는 그때를 떠올렸다. 젊은 남자 절망 속에서 그녀의 식당에 들어왔던 기억. 그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용식의 눈에는 그 이상이었다. 그날 당신은 저를 구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에요. 군중 속에서 다른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여성이 화랑 라이더스에서 드문 여성 회원인 박지영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재킷에는 대구 지부의 패치가 달려 있었다. 10년 전 제 오빠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이곳에 들렀고 당신은 제게 전화기를 내주셨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고 밤늦게까지 커피를 주며 위로해줬어요. 그때 저는 혼자였고 제 겁에 질려 있었어요. 당신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녀가 한 작은 행동들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깨달았다. 민호가 말을 이었다. 수진 씨, 당신은 이 고속도로의 천사예요. 화랑 라이더스뿐 아니라 트럭 운전사들, 여행자들 모두가 당신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는 책상 위에 설계도를 펼쳤다. 여원 식당을 확장한 설계도였다. 넓은 주차장 라이더들을 위한 현 라운지 오토바이 정비 공간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원 라이더스 헤이븐 민호가 말했다. 한국 전역의 화랑 라이더스 공식 휴게소로 만들 겁니다. 정기적인 사업을 보장하고 보안과 유지 보수를 책임질게요. 춘천 지부의 백발 라이더 김동수가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린 보호 계획도 세웠어요. 이곳과 당신을 건드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화랑 라이더스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군중이 환호했다. 그 소리는 식당의 창문을 흔들었다. 밖에서는 오토바이 엔진이 굉음을 내며 축하를 더했다. 수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카운터에 기대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어젯밤 그녀는 단지 15명의 지친 남자들을 도운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전설로 보았다. 마커스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태호 기억하시죠? 당신이 구한 트럭 운전사. 그는 지금 우리 서울 지부의 예비 회원이에요. 당신 덕에 새 삶을 얻었죠. 그는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낡은 명함과 쪽지가 있었다. 13년 동안 이걸 간직했어요. 쪽지에 적혀 있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예요. 두 번째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전사님. 수지는 쪽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태호를 기억했다. 가슴을 부여잡고 주차장에 쓰러졌던 남자. 그녀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그의 아내에게 전화하고 주차비까지 내줬다. 평범한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삶을 바꾼 순간이었다. 민호가 다시 말했다. 이 돈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곳을 지킬 거예요. 당신이 계속 이곳을 운영해야 해요.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군중이 다시 환호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트럭, 승용차 그리고 더 많은 오토바이. 그들은 모두 수진을 아는 듯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어떤 이는 그녀를 기억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전설을 들은 이들이었다.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붉은 수염의 큰 덩치 태호였다. 김수진 씨, 그가 우렁차게 말했다. 강원의 천사 13년 전 당신이 저를 구했어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그는 수진을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수진은 그의 품에서 웃음과 눈물이 섞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게 현실인지 의심스러웠다. 어젯밤 그녀는 파산 직전이었고 이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그녀의 식당을 구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민호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당신이 시작한 일이에요, 수진 씨. 당신이 문을 열었고 그게 이 모든 걸 불러왔어요. 수진은 창밖을 보았다. 주차장은 오토바이로 가득했고 그들의 배치는 충성과 형제애의 이야기를 말했다. 그녀는 지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여긴 특별한 곳이 될 거야, 수진아. 그녀는 그때 그의 말이 이렇게 큰 의미로 돌아올 줄 몰랐다. CB 라디오가 갑자기 지직거렸다. 브레이커 여원 식당 천사에게 호출 목소리가 울렸다. 대구에서 30대 오토바이 20분 뒤 도착. 수진은 마이크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여기는 여원 천사 듣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도로가 열렸으니 안전하게 오세요. 군중이 다시 환호했다. 밖에서 엔진 소리가 산을 울렸다. 수진은 카운터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그녀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곳을 지킬 것이다. 화랑 라이더스와 함께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집이 될 것이다. 2년이 흐른 뒤 여원 식당은 전설로 자리 잡았다. 김수진은 여원 라이더스 헤이븐의 새로 확장된 카운터 뒤에 서서 창밖으로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주차장은 이제 300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품을 수 있는 거대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크롬과 강철의 오토바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품 같았다. 화랑 라이더스의 패치들이 바람에 펄레어기며 서울, 부산, 대구, 제주, 심지어 일본, 대만, 호주에서 온 국제 회원들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새로 교체된 네온 간판은 밤이면 여원 헤이븐이라는 글씨로 강원도 산맥을 환히 비췄다. 이곳은 더 이상 외딴 고속도로변의 작은 식당이 아니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의 라이더들에게 성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이름이 알려졌다. 수진은 매일 아침 문을 열며 남편 박지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여긴 여행자들의 등불이 될 거야, 수진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들에게 따뜻한 안식처. 그의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고 희망을 심는 거대한 유산이 되었다. 식당 안은 생기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벽에는 라이더들의 사진 기념 패치, 그리고 그들이 선물한 물건들이 걸려 있었다. 서울 지부의 깃발, 부산에서 온 오래된 헬멧, 대구의 문신 디자인이 담긴 액자, 일본 지부에서 보낸 사무라이 피규어, 심지어 호주 지부가 선물한 캥거루 가죽 열쇠고리까지. 이 모든 것이 수진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된장국을 내오며 커피를 따랐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님들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화랑 라이더스 세상에서 무법자로 불리던 이들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는 사람들이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대규모 모임이 열렸다.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강원도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왔다.
엔진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고 공기는 흥분과 형제애로 가득 찼다. 새로 지은 라운지에는 풀 테이블 가죽, 소파 대형 스크린, 그리고 오토바이 부품으로 장식된 벽이 있었다. 젊은 라이더들은 이곳에서 베테랑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베테랑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젊은 대현은 이제 이곳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그는 매번 방문할 때마다 수진에게 다가가 말했다. 수진 이모, 당신이 제게 준 그 커피와 파이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수진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다. 너 같은 좋은 아이가 있어서 내가 더 행복해, 대현아. 그녀는 대현을 조카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여겼다. 그의 밝은 미소는 지훈의 온화한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대현은 이제 지역 학교에서 강연을 다녔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절망 속에서 어떻게 여원 헤이븐에서 새 삶을 찾았는지, 수진의 친절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열었는지, 그의 이야기는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영감이 되었고 몇몇은 라이더스에 가입하거나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여원 헤이븐의 보안은 철저했다. 화랑 라이더스 회원들이 교대로 식당을 지켰다. 주변 100km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는 없었다. 한 번은 지역 불량배들이 식당 근처에서 소란을 피우려 했지만 라이더들이 나타나자 즉시 물러났다. 그 사건은 지역 신문에 실렸고 여원 헤이븐은 안전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지역 경찰서장이 방문해 수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당신 덕에 우리 일이 줄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수진은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라이더들은 그녀를 강원의 천사라 불렀고 그 별명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 퍼졌다. 한 국제 오토바이 잡지는 여원 헤이븐을 아시아 라이더 문화의 심장이라 묘사했다. 기사는 수진의 이야기를 상세히 다루었다. 작은 식당이 어떻게 전 세계 라이더들의 네트워크 중심이 되었는지, 한 여인의 친절이 어떻게 수많은 삶을 바꾸었는지. 수진은 그 기사를 읽으며 웃었다. 난 그냥 문을 열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녀는 그 이상이었다. 매일 CB 라디오가 울렸다. 여원 헤이븐 천사님 계신가요? 목소리는 매번 달랐다. 제주에서 오는 신입 회원, 인천의 베테랑, 대만에서 온 국제 라이더, 심지어 미국에서 온 방문객까지. 수진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불은 켜져 있고 커피는 뜨거워요. 가족처럼 오세요. 이 말은 이제 식당의 공식 슬로건이 되었다. 입구 위에 새겨진 문구였다. 라운지 벽에는 이 문구를 새긴 대형 나무 패널이 걸려 있었다. 수진은 라디오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라이더는 가족과의 갈등을 털어놓았고 수진은 조용히 귀 기울이며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또 다른 이는 새 오토바이 디자인을 보여주며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한 젊은 여성 라이더 박지영은 자신의 꿈을 공유했다. 언젠가 저도 당신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그냥 계속 너 자신으로 살아. 지영은 이후 지역 자선단체를 설립했고 수진을 명예 고문으로 초대했다. 여원 헤이븐은 단순한 식사 장소가 아니라 대화와 연결의 중심지였다. 여름이 되자 화랑 라이더스의 국제 모임이 열렸다. 수천 대의 오토바이가 강원도의 산길을 따라 올라왔다. 한국, 일본, 대만, 호주, 심지어 유럽에서 온 라이더들까지. 엔진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고 공기는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찼다. 수진은 부엌에서
바비큐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불고기, 갈비, 삼겹살, 그리고 그녀의 특제 양념을 곁들인 채소를 라이더들에게 나눠주었다. 이민호는 그녀 옆에서 고기를 굽는 일을 도왔다. 이게 당신이 만든 세상이에요, 수진 씨, 그가 말했다. 우리의 집, 우리의 피난처. 그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수천 명의 라이더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게 더 큰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은 이곳을 가족으로 만들어줬어요. 이곳은 이제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라이더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하늘에는 도마에는 불꽃놀이가 터졌고 수지는 지훈의 사진을 손에 쥐며 속삭였다. 봤어, 지훈아, 우리가 해냈어. 내 꿈은 영원히 살아있어.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지만 수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이더들이 미리 제설기를 준비했고 식당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한 젊은 라이더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최민수였다. 그의 눈은 과거의 대현처럼 절망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그를 창가 부스에 앉히고 뜨거운 된장국과 밥을 내왔다. 무슨 일이니, 민수야,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가족도 잃고 일도 잃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이게 시작일 수도 있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번의 친절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낯선 이들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는지. 그녀는 그에게 부산에 있는 친구의 명함을 건넸다. 이 사람에게 전화해. 배우려는 사람에게 일자리가 있을 거야. 민수는 다음 날 화랑 라이더스에 가입했다. 수진의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이후 식당의 정비소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여원 헤이븐은 이제 국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다. 일반 여행자들도 이곳을 찾았다. 가족 단위 방문객 호기심, 많은 어른 젊은이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까지. 한 일본인 부부가 방문해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여기가 천사가 사는 곳이라던데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천사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일 뿐이죠. 하지만 그녀는 천사였다. 그녀의 친절은 파문을 일으켰고 그 파문은 전 세계로 퍼졌다. 지역 학교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교재로 삼았고 라이더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 한 소녀가 편지를 보내왔다. 수진 아줌마,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천사가 되고 싶어요. 수진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매일 밤 문을 닫기 전 넌 간판을 확인했다. 여원 헤이븐은 여전히 밝게 빛났다. 라디오가 지직거리며 새로운 호출을 알렸다. 천사님, 오늘 기분이 어때요? 수지는 마이크를 잡았다. 불은 켜져 있고 밥은 따뜻해요. 언제나 가족처럼 와요. 이곳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희망의 등불, 친절의 증거, 예상치 못한 수호자들이 지키는 성지였다. 수지는 매일 아침 문을 열며 감사했다. 그날 밤 15명의 지친 라이더들을 맞이한 선택이 그녀의 삶을 바꿨다. 그리고 그 선택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여원의 불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수지는 카운터 뒤에 서서 또 다른 손님이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준비, 또 다른 삶을 바꿀 준비. 이곳은 그녀의 집이었다. 여원 헤이븐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고 희망을 심는 곳이었다. 수지는 매일 밤 문을 닫으며
지훈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해냈어. 내 꿈은 영원히 살아있어. 그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산맥 너머로 별이 빛났고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또 다른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여원 헤이브는 언제나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불은 항상 켜져 있고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수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오토바이 정비 워크숍이었다. 대현과 민수가 강사로 나섰고 아이들은 기술을 배우며 자신감을 얻었다. 한 소녀는 수진에게 말했다. 이모, 저도 언젠가 라이더스가 돼서 이곳을 지킬게요. 수진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이미 이곳의 일부야. 여원 헤이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달이었다. 수지는 매일 새로운 얼굴을 만났다. 한 미국인 라이더는 그녀에게 편지를 남겼다.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집이 뭔지 보여줬어요. 수지는 그 편지를 벽에 붙였다. 그녀는 매일 밤 라디오를 켜고 기다렸다. 또 다른 호출이 올 테니까. 천사님, 오늘 어때요? 그녀는 항상 대답했다. 불은 켜져 있고 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가족처럼 와요. 여원 헤이브는 영원히 그들의 집일 것이다.